판결이 나고 집이 팔린 지 6개월이 지났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1억 2,600만 원을 받았다. 법적으로는 내가 이긴 거였다. 하지만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도 기쁘지 않았다. 그냥 무덤덤했다. 돈은 결국 돈일 뿐이었다. 사용하면 줄어들고 모아봤자 숫자일 뿐이었다. 태수는 5,400만 원을 받았다. 30년 넘게 부모님을 모신 대가 치고는 적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판단했다. 판결 후 우리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지만 마주칠 일도 없었다. 내가 가끔 내려가도 태수가 다니는 곳과 겹치지 않게 조심했고 아마 태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한 번은 슈퍼 앞에서 멀리 태수를 봤다. 예전보다 더 말라 보였다. 머리도 많이 새었더라. 하지만 나는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태수도 나를 봤는지 안 봤는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30년 넘게 형제였던 사람과 이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이야기를 했다. 김씨네 형제 결국 집 팔았다더라. 법정까지 갔다더라. 어머니 혼자 임대 아파트로 갔다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은 마을에서 반면교사가 됐다. 저렇게 되면 안 된다는 교훈의 대상이 된 거였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집이 팔린 후 작은 임대 아파트로 혼자 이사 가셨다. 두 아들 모두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다. 내가 어머니 아파트에 찾아간 건 이사한 지 한 달 뒤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너무 좁고 초라했다. 50년 넘게 살던 넓은 집에서 8평짜리 원룸으로 오신 거였다. 어머니는 나를 보시더니 반갑다는 표정도 짓지 않으셨다. 그냥 담담하게 앉으라고 하셨다. 엄마, 여기 너무 좁지 않으세요? 제가 좀 더 넓은 곳으로. 어머니가 손을 저으셨다. 됐다.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날 어머니와 30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 대화다운 대화도 없었다. 어머니는 계속 창밖만 보고 계셨다. 교회도 끊으셨다고 했다. 30년 넘게 다니던 교회를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이웃들과의 관계도 거의 끊으신 상태였다. 74살 노인이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사는 거였다. 그 후로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뵀다. 생활비를 드리고 필요한 것 없는지 여쭤보고.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똑같은 대답만 하셨다. 없다. 그냥 가거라. 어머니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다. 전에는 내가 내려가면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먹을 것도 싸주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실망이 보였다. 두 아들에 대한 깊은 실망.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어느 날 새벽 작은 고모한테 전화가 왔다. 태씨가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지금 병원이야. 급하게 차를 몰고 내려갔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까 작은 고모와 외삼촌이 있었다. 그리고 태수도 와 있었다. 1년 만에 보는 태수였다. 더 늙어 보였다. 눈가에 주름도 깊어졌고 허리도 굽은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남남처럼.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다.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은 의식은 있지만 말씀을 하시기 어려운 상태라고.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나와 태수는 번갈아가며 병실에 들어갔다. 동시에 들어가지 않았다.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니가 우리 둘을 동시에 부르셨다. 간호사가 나와서 형제 두 분 다 들어오시라고 했다. 나는 태수와 함께 병실로 들어갔다. 1년 만에 같은 공간에 있게 된 거였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많이 쇠약해지셨더라. 한 달 전에 봤을 때보다도 훨씬 더. 어머니가 우리를 번갈아 보셨다. 눈빛에 슬픔이 가득했다. 한참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재산은 다 흩어져도 괜찮다. 하지만 형제의 정마는 왜 이렇냐?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나도 태수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다. 힘들게 한마디 한마디 짜내듯이. 내 아버지가 가장 바라던 게 너희가 평생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였는데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야. 형제가 남았어야지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떨리는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우리 쪽으로. 마치 두 아들을 끌어안으려는 듯이. 하지만 그 손은 우리에게 닿지 못했다. 허공에서 머뭇거리다가 결국 그냥 침대 위로 떨어졌다. 나는 그 손을 잡아들이고 싶었다. 태수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못했다. 서로의 존재 때문에. 어머니의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다. 나도 태수도 그 눈물을 닦아드릴 수 없었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으니까. 나는 고개를 숙였다. 태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병원 복도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어머니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얻은 건 뭐였을까? 1억 2,600만 원. 법적 승리. 내가 옳았다는 증명. 그런데 잃은 건 동생, 어머니의 신뢰, 가족이라는 이름, 50년간 쌓아온 추억이 깃든 집,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 계산해보니 잃은 게 훨씬 많았다. 병원 창밖으로 겨울밤이 보였다. 차갑고 어두웠다. 내 마음처럼.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태수가 5살 때 동네 개한테 쫓긴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달려가서 태수를 업고 도망쳤다. 태수는 내 등에서 울면서도 형아 고마워라고 말했었다. 중학교 때는 태수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 내가 나서서 해결해줬다. 태수는 그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우리 형이 최고야라고 말했었다. 고등학교 때는 태수가 대학 가고 싶다고 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입시 원서도 같이 쓰고 면접 연습도 시켜주고. 그때는 정말 사이좋은 형제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을 두고 다투면서부터였다.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서울로 간 이후부터 30년 동안 서서히 그 틈을 메우지 못한 게 우리의 잘못이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다. 많이 회복되셨지만 예전 같지는 않으셨다. 말씀도 어눌해지셨고 걸음도 불편해지셨다. 퇴원하는 날 나와 태수는 또 병실 밖에서 마주쳤다. 둘 다 어머니를 모시려고 온 거였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쳐다봤다. 1년 만에 제대로 눈을 마주친 순간이었다. 태수의 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다. 적대감이 아니라 그냥 피곤함 같은 거였다.
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 짧은 순간 내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쳤다. 5살 태수가 내 등에 엎여서 형아 고마워라고 말하던 목소리. 중학교 때 내가 도와줬을 때 우리 형이 최고야라고 자랑하던 모습. 그때 태수의 눈은 형을 향한 믿음과 존경으로 가득했었다. 하지만 지금 태수의 눈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그저 피곤하고 지치고 서글픈 눈빛뿐이었다. 아마 태수도 비슷한 걸 느꼈을 것이다. 의지하던 형이 이제는 법정에서 싸운 상대방일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말을 섞지 않았다. 그냥 각자 어머니께 인사하고 헤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정말 많이. 상속 싸움은 끝났다. 법적으로는 모든 게 해결됐다. 집도 팔렸고 돈도 나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태수와 남보다 못한 사이로, 어머니와 어색한 관계로. 어느 날 밤 나는 태수한테 문자를 보냈다. 1년 만에 처음 보내는 연락이었다. 태수야,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이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답장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답장이 왔다. 아직은 힘들 것 같아요. 그 짧은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태수도 나만큼 힘들었다는 것. 그리고 아직은 서로를 마주할 준비가 안 됐다는 것.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태수의 마음을 이해했으니까. 그로부터 몇 달이 더 지났다. 봄이 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됐다. 나는 여전히 서울에서 살고 있고, 태수는 여전히 고향에서 살고 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작은 임대 아파트에 혼자 계신다. 가끔 어머니 아파트에 들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는 늘 창가에 앉아 계셨다. 혼자 밥을 드시고 TV를 켜놓고도 보지 않으시고 그냥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셨다. 한 번은 오후 3시쯤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점심도 안 드시고 계셨다. 상 위에 아침에 차려놓은 밥이 그대로 있었다.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배가 안 고프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다. 74살의 노인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같았다. 두 아들이 살아있는데도 어머니는 완전히 혼자였다. 우리 가족은 완전히 흩어졌다. 같은 혈육이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가족이 결국 아들들 손에 의해 무너진 거였다.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모르겠다. 그때는 내가 옳다고 확신했으니까. 내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가족의 문제는 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얻은 건 돈이었지만 잃은 건 가족이었다. 법정에서는 내가 이겼지만 인생에서는 우리 모두가 진 거였다. 밤이 깊어간다. 나는 혼자 서울 빌라 창가에 앉아 고향 방향을 바라본다. 저 멀리 어딘가에 태수가 있고 어머니가 계신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그냥 같은 피를 나눴던 남이 됐다. 재산 때문에 법정까지 갔던 형제. 그 싸움의 끝에 남은 건 돈이 아니라 평생 지고 가야 할 상처였다. 내가 얻은 건 돈이었지만 잃은 건 가족이었다. 법정에서는 내가 이겼지만 인생에서는 우리 모두가 진 거였다. 돈은 남았지만
우리 가족은 어디로 갔을까? 형제의 정, 그 잃어버린 것은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그리고 아마 평생 모를 것 같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다. 많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비극의 이야기. 상속은 끝났지만 후회는 이제 막 시작됐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